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내일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고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회견인 만큼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사업비만 8조 원이 넘는 국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나옵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애초 약속한 개발 분담금을 깎아달라는 데다가 계약 수정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K방산 수출의 성과와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토크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 기자회견이네요. 앞서 한 20분 정도는 임기 2년간의 소회, 또 정책 추진 상황, 국정 운영 계획을 먼저 설명하고 이후에 주제 제한 없이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으로 내일 치러진다고 합니다. 원 변호사님,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 참모시라면 하루 앞두고 어떤 조언으로 기자회견 준비 마무리 혹은 미세 조정하시겠어요? 저는 그 전반적인 기조에서 예. 책임감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 과거에 이제 그 한일 협정을 할 때 네. 그 데모를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사회도 혼란스럽고. 네네. 왜냐하면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제강점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연설을 들어보면 네. 그 반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것조차도 제 책임이고 제 불찰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연설문 전반에 다 녹여요. 네네. 예, 그거를 가지고 아니 내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반대하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반응이나 지금의 그런 행동들은 다 뭐 이해할 수 있고 그거는 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 한일협정이라는 굉장히 그 국가 중대사를 처리하면서 그 연설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이제 책임을 느끼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뭐 국민들의 물가 불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총선 참패라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책임감을 궁극적으로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또 궁극적으로 전체에 대한 고난도 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책임과 고난은 같이 가니까. 네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내 말이 맞다 아니면 내 말이 맞는데 국민들이 좀 몰라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네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조차도 내 책임이다. 그거조차도 내 책임이다. 예, 그런 예. 것들이 그 기자회견과 뭐 한 20분 정도 설명하신다 그러는데 먼저 다 녹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이런 책임감을 통감한다라는 워딩 이상의 뭔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뭐 받겠다 혹은 못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와야 할 것으로 보시나요? 최혜병 특검법 예.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해 주신다고 하면 네네. 좀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안 그렇잖아요. 예. 지금 총선 한 달 지났는데 일관된 입장은 뭐냐면 국정 운영은 잘 해왔다. 네. 소통이 잘못됐다. 국민들이 몰라준다. 이거예요. 근데 정책의 방향은 옳았다. 예. 예. 어제 국무회의 주재한 한덕수 총리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네. 정부가 하는 일, 가고자 하는 방향 만족스럽게 이해하지 못
깨끗하게 해드린 점 반성했다. 일 잘했다는 거잖아요. 국민들 일반적인 상식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 내일 또 그러실 것 같아요. 20분 동안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모두 발언하시고 이제 질의응답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네. 그 20분의 내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 설명할 것 같은데 예. 분명한 거는 구체적 이슈, 최혜병 특검법 이런 거 받겠다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달라진 것이라는 기대감 주실 거 분명하고요. 모두 발언의 시작은 네. 그래서 이 2년의 어떤 국정운영의 실패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 네네. 봅니다. 잘했는데 국민이 몰라줬다, 소통 잘못했다 이 얘기 또 하신다고 하면 네. 안 하니만 못한 기자회견 될 가능성도 있어요. 원 변호사님, 그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하는 입장을 내실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게 최소한 예. 그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상의 답변은 필요해요. 예, 아무래도 그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고 그런데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예. 그 사실은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는 절차, 공수처라는 절차 그거보다 어떻게 보고받았고 예. 어떻게 대응하셨냐, 대응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버리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 기자회견을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됩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사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가 제한된다라는 것은 그 수사하고 있는 당국에서 많이 하는 답이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다 기다 아니다 이건 아닐지라도 그 이상의 뭔가 답변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있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한번 지켜보죠. 두 분 모두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어제 그 대통령이 입장을 직접 밝힌 민정수석실 부활 그리고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평가도 좀 궁금한데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복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직접 설명을 했지만은 뭐 민정에서 얘기하고 있죠. 사정기관 장악용이다. 사법 리스크 대응용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선 조기현 변호사님 법조인으로서 이 민정수석실 부활 또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민심 청취 기능 부족을 예. 폐지를 스스로 하셨던 대통령께서 공약을 번복하는 명분으로 삼았는데요. 네. 납득이 안 돼요. 그게 이유가 되기에는 너무 설명이 부족합니다. 민심 청취 기능이 민정수석실 기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게 일반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듣는 이런 민심 청취가 아니거든요. 네네. 정보와 이 권력기관의 정보 라인을 통해서 올라오는 보고를 네. 수렴을 해서 그걸 국정에 반영하는 거지 일반적 여론 수렴 개념하고는 약간 틀려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률비서관 이렇게 4개 비서관을 두고 있었죠. 지난 그렇죠. 정부에서. 예. 각 비서관별로 역할이 다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이 이제 친인척계이나 특수관계인 관리하고 또 지금 말한 민심청취 기능이 있는데 네네. 이게 민심청취가 무슨 여론조사 결과 보고받고 그거 대통령께 보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청취라는 것은 지금 이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민심청취는 네. 사실 시민사회수석실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를 이 민정수석 부활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네네. 그럴 거면 시민사회수석실 폐지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 청취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차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예.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2016년 17년에 그 국정농단 비리 터질 때 나왔을 때 소위 말하는 우병우 사단의 한문으로 거론됐던 분입니다. 네. 그 당시에 우병우 사단이라는 게 우병우 민정수석이 실제 청와대의 그 권력의 핵심인 민정수석으로서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소위 말하는 우병우 사단을 통해서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했다. 네네. 이게 이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결과였거든요. 이제 그분의 어떤 인맥 안에 리스트 안에 같이 있던 분이 왜 지금 다시 등장하느냐. 네. 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상황,
검찰 내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 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실상의 결별, 네네. 법무부가 최근 뭐 배경에는 아직은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단기간에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 표명. 이게 검찰이 지금 대통령실의 통제권을 벗어나기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집권 2년밖에 안 됐는데 권력의 누수 분위기가 공직사회 내부에 있다는 이런 위험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 방법은 민정수석실을 통한 이 권력기관 장악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 의도라는 거를 굳이 민심청취 기능 뭐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없이 예. 그냥 민정수석실의 옛 기능을 복원해서 정확한 민심도 듣고 민정수석의 순기능을 활용을 하겠다. 폐지가 잘못됐던 것 같다. 네. 그걸 통해 친인척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런 의도를 다 빼고 민심 청취를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고 해놓고 예예.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앉히고 이 의도는 민정수석을 통해서 사정기관 장악하고 네네. 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 변호사님,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불가피성을 얘기하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는 것은 어색한가요? 아니요, 전혀 뭐 그렇지 않고요. 예. 그러면 그동안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말 그대로 백성의 뜻을 살피는 건데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항상 법조인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당은 이제 검사 출신이 많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 출신이나 뭐 조국 교수처럼 그 조국 대표처럼 네. 그 뭐 교수도 있었고 그랬던 거지 항상 법률가가 했거든요. 근데 왜 법률가가 했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뭐 언론 파악하면 된다 그러지만 민정수석이 관리하는 정보는 말씀대로 차원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A라는 기사를 보고 민심을 아는 게 아니고 예. A라는 기사를 왜 언론에서 그렇게 썼을까까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가요. 네네. 근데 한 번 더 들어가면 단순히 이거는 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민심 파악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그 정보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한 번 더 예. 들어가는 탐문이라든지. 근데 그게 말이 좋으면 민심 정치고 예. 그게 조금만 그 적법 절차를 벗어나면 불법 사찰이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법조인이 불법인 정보의 지득 예. 그리고 불법이 아닌 민심 청취 그거를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법조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법조인이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판사 변호사 출신은 뭐 공직기강이나 아니면 반부패나 이런 부분까지 뭐 하는 업무가 뭐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손이 안 가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검사를 하면 법조인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형사적인 문제까지 다 그 관리할 수 있어가지고 네네. 검사가 원래 민정수석을 하는 게 좀 최적화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수당에서는 해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보 관리라는 거는 뭐 결코 언론을 보고 그냥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보 관리가 가지고 있는 까딱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 그 불법성까지 예. 그걸 이제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 미리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 1816님이 이런 의견 주십니다. 솔직히 윤 대통령이 민심을 모를까요? 그동안에도 청취를 다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는데요. 근데 예. 그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민심 뭐 이런 이야기를 정치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심을 민심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어떤 여론조사를 보고도 이게 정말 민심이 맞는가 하는 얘기도 그러니까 나오고요. 정확한 거는 어떤 표면상의 어떤 그 파도의 일렁임은 있지만 네네. 그 밑에 해저의 해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지 않으면 네. 그냥 그 굉장히 그 즉흥적이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예. 정보는 그 로 데이터도 중요한데 프로세싱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걸 해석하는 프로세싱.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뭐 어떤 첩보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정보화시키는 그런 그렇죠. 기능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요.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인선에 대해서요. 법무부 검찰과장 또 검찰국장을 역임한 인사통인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해서 다시 말하면 향후에 어떤 검찰 요직 인사에까지 깊숙이 관여할 거라는 우려를 내비쳤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충분하죠. 이분이 뭐 기획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검찰 인사 라인에 계속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수원 23기인가 이럴 거고요. 네. 한동훈 그러니까 20기 연수원 기수로 20기 중반 이때인데 아마 김주현 차관이 법무 이 국장 검찰국장 이렇게 계실 때 아마 주요 이 중간 보직 인사에 있을 대상자들이어서 아마 직간접적인 이 연관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근데 검찰을 통제하는 방식은 뭐 조금 전에 민주당 정부 때는 수사 관련된 보고를 일체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지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로 통제하거나 어떤 사건으로 통제하지 않고 사실은 인사로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흐름이 있다는 거를 당연히 대통령실도 감지하고 있을 테니 네. 어떤 방식으로 장악하겠습니까? 결국 인사거든요. 즉 이 부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 어떻게 보면 김주현 수석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냐. 이게 목적은 뭐겠습니까? 검찰이 이 정부의 통제 범위에서 네. 벗어나지 않도록 인사권을 가지고 움켜쥐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검찰 조직을 계속 대통령실의 영향하에 두고자 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방식의 검찰권 행사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부작용이 더 크겠죠. 이런 부분에 우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을 청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 좀 바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이런 검찰 요직 인사로서 컨트롤 할 것이다. 조기현 변호사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 생각하고는 반대인데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7기입니다. 예. 그런데 김주현 지금 민정수석은 18기예요. 있을 거예요. 올해 네네. 후배예요. 네. 그러니까 17기보다 조금 더 그 기수가 높은 사람을 오히려 뭐 민정수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검찰 인사야말로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께서 모르는 검사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본인이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네, 업무를 네. 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민정수석이 검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검사 인사가 좌지우지되지 않을 유일한 대통령이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뭐 그 전에 그 검찰 출신이 아닌 대통령님께서는 당연히 검찰 출신 뭐 누가 이렇게 조언하는 걸 받아서 많이 반영을 하겠죠. 근데 본인이 알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네. 어느 검사가 어떤 성향이 있는 거고 어느 그 보직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인사야말로 그 영향력이 제일 적고 뭐 다른 뭐 사정기관의 인사는 또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오히려 또 새로 알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 인사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는 글쎄 논리적으로 저는 납득은 잘 안 되는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공식 특사 라인이 물밑에서 조율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뭐 이른바 비선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서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도 비서실장 협의가 전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 뭐 디테일들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함성득, 이명백 분들 등이 어떤 본인들의 존재감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허장성세 아니었나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지적들 또 이런 논란들 조기현 변호사님 왜 나옵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좀 어떤 영향이 있나요? 별로 좋을 게 없죠. 예. 뭐 특별히 영향은 없을 것 같긴 네. 한데요. 나온 얘기 이 보도된 기사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거 과연 없는 얘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한편은 드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 이게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것이고 네. 회담 발표이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가 회의적 시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막후에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말씀 전하기 편한 분들끼리 통해서 메신저 정도의 역할은 있을 수 있었다고 네네. 봅니다. 근데 이게 회담 성사 또 관련된 의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 권한까지 주어서 네. 상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비공식 라인으로 작동했다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얘기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함성득 그 교수라든가 예. 이명백 교수 공관위원장. 예. 두 분의 생각들이 이 가미되고 가미되고 예. 이러면서 사실관계가 왜곡됐을 가능성은 있는데 네네네. 저는 문제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건 통상
이 적어도 정권 끝난 다음에 네네. 비사로 이렇게 흘러나올 정도의 얘기가 바로 한 달 전 얘기가 바로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네. 구체적인 역할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함성득 교수와 그런 불러서 상의를 했다고 하면 이 얘기를 언론에서 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분하고 이렇게 긴밀한 얘기를 나눴다는 건데 네네네. 그리고 이게 비공식 라인처럼 지금 규정되고 있고 대통령실의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 국정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또 하나의 징표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회담에서 뭐 이재명 대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금 지지층 당원분들 사이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 뭐 탈당 뭐 요구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던데 원 변호사님 당내 이런 반응은 왜 나오고요? 수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당원이든 격앙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이재명 대표가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을 인사해서 배제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을 했다 그러면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한테 마치 투항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당원들의 입장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말을 뭐 전혀 사실은 뭐 대통령실도 부정했고 믿을 예. 수는 없는데 네네. 근데 진짜 실세면 자기가 실세라고 하진 않아요. 정치판에서. 네네. 자기가 진짜 의미 있는 비선이면 과연 자기가 그런 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를 했을까라고 싶고 그런데 비선을 관리하는 것도 정치력입니다. 여러 비선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아주 그 비중이 높은 비선이나 낮은 네네. 비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비선 관리도 정치력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지금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지적할 부분은 네. 대통령실에서 반박을 하면서 핵심 관계자나 대통령실이라고 하면서 반박을 해요. 저는 대통령실에 누구 예를 들어 뭐 대변인 홍길동이라든지 네. 뭐 수석급의 누구라든지 이런 정확한 이름을 달아서 반박을 해줬어야지 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무슨 거죠. 차이인가요? 예를 들어 이분들은 자기가 이름을 달고 예. 모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죠. 이분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그 어떤 뭐 명예훼손이나 그런 게 걸릴 수 있는 각오를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네네. 근데 이분이 할 수 있는 이런 자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진정성을 높이는 이 작업을 깰라 그러면 예. 익명의 누군가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그 특정인이 반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 특정인한테 예를 들어 홍길동한테 내 말이 맞아 당신 말이 거짓말이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 걸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죄가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는 거지. 네. 그게 그냥 뭐 착하기만 해서 증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익명으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말하는 게 너무 이게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 자기 이름을 딱 자기 이름을 걸고 해야 된다. 자기 이름을 예. 뭐 예를 들어 뭐 원영섭이다 뭐다 예. 이렇게 걸고 반박을 해야 된다고요. 네네. 그래야지 그게 더 신빙성 있게 들린다는 네. 거죠. 뭐 말씀 나온 김에 결은 다르지만 이 얘기해 볼게요. 자기 이름 걸고 이야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요. 오늘 지금 뭐 내일 국민의힘이 새로 원내 지도부 구성하거든요. 오늘 이제 추경호, 송석준, 이종배 의원이 정견 발표가 진행됐고 내일 이제 어떤 분이 결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죠. 뒤에서는 출마를 권하고 공개적으로는 반대를 한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혹시 그 분이 배현진 의원입니까? 라고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다. 근데 출마를 권유한 당선인이 있었다. 배현진 의원이 이철규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올려버렸어요. SNS에. 올리면서 왜 명확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냐. 애매모호한 답으로 어떤 오해를 낳고 기사를 생산시킬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저런다. 공개적으로 복수를 꿈꾼 거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일단 이철규 의원 주장대로 공개 반대를 하고 뒤에서 출마를 권유하는 인물이 있었을까요? 원 변호사님? 근데 뭐 이철규 의원이 뭐 아예 거짓말했다 이렇게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네. 그래도 그 배현진 의원이 강하게 어떤 비토 의견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말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배현진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고 들릴 수 있어요.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논의들이 우리 그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를 극복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서로 그 진실 게임 하고 있는 게 네네. 배후에서 그래서 서로 잃는 게 맞는. 서로 잃는 게 맞는 그런 게임만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가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난맥상을 표출하는 것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이철규 의원은 약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공격을 하지만 네네. 실명을 밝히지 않고 배현진 의원은 자기가 뭐 그게 나냐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그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배현진 의원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뭘 나는 걸고 권유한 사실 한 번도 없다. 네. 원래 나오지 말라고 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면 이철규 의원이 나한테 네네.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의원님이 반박을 해보시라 이렇게 지금 던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 다음 상황이 뭔지 모르겠지만 배현진 의원의 그런 발언이 설득력이 생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대통령실도 누군가 특정인이 네네. 나와서 반박하는 게 맞았다 그거죠. 자, 조규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하던데 휴가를 쓰기로 결정했다고 하고요. 구체적인 병명은 뭐 안 나온 상태인데 혹시 뭐 어떤 내용인지 들으신 바가 있나요, 당에서? 보도된 내용 말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 윤 대통령께서 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 건강 염려 인사도 했고 화답도 했다고 하던데 혹시 뭐 지난 연초에 있었던 그 피습 관련된 사건 그 치료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 치료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네네. 그때 그 당시 치료를 하며 것과는 관련이 없고 아마 건강검진하면서 특정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발견이 돼서 좀 총선 때문에 미루다가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네. 지금 시점에서 시간을 내실 수 있어서 아마 시술이나 수술이라고 하는데 뭐 심각하거나 중요한 어떤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닌 네. 것 같고요. 아마 그 지금 휴가 낸 기간 지나면 아마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데는 문제가 네. 없을 정도의 어떤 건강 상황이라고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또 보도 보고 나서 누구 통해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고 또 화답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들어볼까요? 아니 그 건강 문제는 예. 사실은 뭐 그게 진영을 떠나가지고 네네. 그 상대당 당 대표니까 그 전화하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뭐 영수회담하고 정치적인 그런 비중하고는 좀 다르고 정치도 인간이 하는 거니까 예. 뭐 일주일이나 입원하신다 그러는데 그 걱정이 안 되고 그러는 건 좀 뭐 맞지 않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화 주신 거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2년 만에 이제 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야 신뢰가 쌓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려까지 하셔서 전화 주신 건데 앞으로 향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에 있어서 또 네. 어느 정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서울 시내의 경우는 주요 도로 정체가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성수분기점에서 장안교까지 30분 정도 걸리고요. 장안교 부근 3차로에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도 정체가 심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선 사고를 처리 중이라 잠실대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동호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다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영동대교까지 각각 정체가 심합니다.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선 1시간 넘게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잠실철교에서 암사대교 사이 교통량 늘었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구리남양주 요금소에서 서하남까지 길게 어려운데요. 서하남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생겼습니다. 성남에서 판교 쪽으로는 4km 구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국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공동 체계 개발로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8조 원이 넘고요.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와 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각각 20%씩, 그러니까 약 1조 6천억 원씩을 분담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납부를 미루다가 현재까지 낸 돈은 4천억 원인데 남은 돈 중에서 2천억 원만 더 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21 시제 6호기까지 모두 만들어졌고 첫 비행 시험까지 끝낸 상황에서 향후 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나오는데요. 군사 전문가이시죠.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간략하게요. KF-21 보람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 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대한민국의 현재 네. 주력 항공기는 F-15K, 그다음에 예. KF-16 등의 전투기들이 있고요. 예, 지금 사실 구형 전투기인 그 팬텀2 네. 곧 퇴역할 예정이고 KF-5 제공호 등의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이 노후 전투기의 소요를 대체하는 그런 전투기로 새롭게 개발되는 4.5세대. 네. 그래서 거의 스텔스에 가까운 성능을 갖춘 그런 기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력기가 F-15K, KF-16, 그다음에 뭐 F-35A, 그렇죠. 최근 있지만 저 퇴역을 앞두거나 좀 노후화된 전투기를 좀 교체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로 보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시제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고요. 최근에 퇴역한 공군 전투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앞으로 도태될 전투기도 나온 상황에서 현재 공군 주력기 또 공군 전력에 더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향후 KF-21이 우리 군 전력 증강에 어떤 역할을 했어야 했던 계획인 건가요? 일단은 현재 계획은 네. 그 블락 1, 2를 전부 합쳐서 120대를 도입하는 계획입니다. 120대요. 120대를 도입하는 계획인데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력 전투기 중에 최근 도입한 F-35 이외에 네네. 특히 KF-16 같은 경우는 또 이것도 아마 미래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아마 2030년대 이후로는 그거에 대한 대체 소요도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것까지 전부 포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추후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의 주력에 해당하는 기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노후 전투기를 교체하는 성능 낮은 기체가 아니라 네네. 기존의 KF-16을 성능을 선회한 네. 하도록 KF-16보다 성능이 우수하도록 그렇게 설계된 기종입니다. 아까 그 잠깐 말씀 중에 120대 중에서 블록 1, 2 하셨는데 그거는 뭐 버전 1, 버전 2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직 기체가 개발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이 개발하는 상태에서 보면 일단 그 무장 통합이 공대공, 그러니까 공중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먼저 블락 1으로 개량이 되고, 네네. 그 다음에 블락 2에서는 그 공대지 능력, 그러니까 지상에 대한 정밀 타격까지 가능한 그런 능력이 결합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락 1 40대를 2028년까지 만들고요. 블락 2는 2032년까지 80대를 만들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추후에 이 블락 1은 성능이나 이런 개량을 통해서 블락 2 사용으로 다시 이제 성능을 개량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들리는데, 아까 그 4.5세대 전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KF-21 보라매를, 그러면 4세대와 5세대 사이의 4.5세대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5세대 전투기라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체는 조금 맥락이 틀립니다. 네네. 일단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1세대부터 너무 설명드리면 길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현대적 전투기들은 대부분 4세대 전투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F-16이라든가 F-15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전투기고, 네네. F-35가 이제 5세대 전투기가 됩니다. 그래서 4세대 전투기는 기존에 이렇게 그 기존 전투기들 굉장히 비행 성능이 우수하고, 네. 그다음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전의 주력 전투기가 4세대 전투기고, 네네.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에다가 기타 이제 센서 융합,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
탐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전투기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4.5세대는 결국 뭐냐면 네. 구형 뭐 다용도 전투기, F-16 그 전투기 그 동체를 그대로 활용하되 네네. 조종계통하고 그다음에 센서의 성능을 강화해서 그 기능만큼은 네. 5세대 전투기가 유사하게 성능을 끌어올린 기종을 4.5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 보통 이제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4.5세대 이 전투기들은 예. 스텔스 성능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만든 예. KF-21은요. 네. 지금 사진이나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그 F-22와 F-35를 좀 절묘히 섞여 놓은 듯한 외양을 갖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는 이 기체는 스텔스기를 지향하는 기체라는 겁니다. 네네. 이제 한 가지 그냥 차이는 예. 안에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지 않았다. 이제 보통 이제 스텔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무장을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게 만드는데 네. 그거를 이제 안쪽 집어넣지 않고 반 매립 형식으로 해서 그나마 이제 좀 그런 개발 소요를 줄여서 만든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차이라고 있을 때 이외에도 몇 가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네네. 사실 이 기체를 조금만 더 성능 개량하면은 충분히 5세대 전투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제기 이후에 양산화 단계를 거치면서 KF-21이 앞으로 수출 측면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일단 수출도 수출이지만 일단 네. 국내 소요를 전부 만족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 소위 공동 개발국 중에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네네. 48대를 또 이렇게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한 160여 대 정도 이상의 기체가 생산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운용하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다시피 우리 FA-50 같은 경우는 예. 처음에 우리군만 운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중소국가들이 계속 도입하면서 지금 히트 기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폴란드로도 아주 많이 폴란드도 수출됐고요. 지금 이제 팔리게 되고 그다음에 네. 또 계속 지금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자, 마찬가지로 뭔가 미래 스텔스 전투기도 아닌 것 같고 스텔스 전투기 같은 4.5세대 전투기가 과연 팔릴까?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양산 전이긴 하지만은 네. 충분히 잘 좀 이렇게 싼 거 같지 않아 보이는데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네네.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는 시각들도 있습니다만 네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스텔스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스텔스기는 유지 운영 비용이 상당히 비쌀 수 있어요. 그렇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스스로 이제 KF-21을 개발하게 된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충분히 틈새 시장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기체라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네요. 자, 근데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궁금한 부분이요. 어떤 한 국가의 군 핵심 전력, 핵심 기술은 다른 나라와 쉽게 공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중요한 전투기 개발 사업을 왜 인도네시아와 함께 진행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제 이게 도입되는 사업의 과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예. 이 KF-21 이제 예전에는 KF-X라고 불렸는데 이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네. 처음에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게 1999년에 개발해야겠다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은요. 예. 실제 사업이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 개발은요. 예. 2014년에 돼서 시작될 수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2014년에 체계 개발을 시작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소한의 숫자를 좀 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150대 이상 정도의 숫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120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군만 가지고는 소요를 충당할 수가 없었네요. 거예요. 네네. 결국 그래서 그때 같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에 터키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진행이 되다가 네. 터키는 이제 그냥 자기는 자국대로 가겠다라고 떨어져 나가고 지금의 튀르키예 인도네시아가 남아서 이제 같이 가게 된 거고요. 네. 지금 근데 말씀 중에 지금 이경진님께서 근데 중간에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말 바꿔도 되나요? 아무리 기술 이전도 돈 낸 것만큼 받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러시는데 계약이 틀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게 나오는데 아니 애초에 인도네시아의 계약 내용이 어땠는지부터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 인도네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시제기를 가져가고 시제기 중에 이제 기체를 가져가고 그다음 한 대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양산 기체 48대 네네. 이렇게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아까 뭐 우리 개발비 말씀하셨지만은 개발비를 1조 6천억 원 정도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원래 1조 7천억으로 처음에 약속을 했다가 액수가 좀 과하다 그래서 1천억 원 정도를 좀 삭감을 해준 가격이었어요. 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술을 가져가기로 그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좀 들으시면 좀 약간 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 가격이 어떻길래 그게 이렇게 딱 잘라서 갈 수 있는 거냐? 그러게요. 가격을 3분의 1 떨구면은 뭐 3분의 1만큼 기술을 가져갈 수 있는 거냐? 돈을 더 낼 만큼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이렇게 서로 협약을 하고 할 때, 네네네. 이 기술을 같이 평가 기준을 세워놓고 서로 그 기준 하에서 이제 이 기술은 대략 얼마에 해당한다라는 걸 정해놓고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액수에 맞춰서 그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또 사실은 또 이렇게 시제기를 가게 될 경우는 그 기체에 해당하는 가격과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3분의 1 정도 수준을 줄이다 보면은 그 애초에 원래 네. 이렇게 공유하기로 했던 기술 중에서도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인도네시아가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하는 건지 궁금해요. 재정난인가요?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그 뭐 국방 예산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예. 큰 편이 아니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 1조 6천억 원을 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나눠내는 거긴 하지만 낸다라고 해서 솔직히 조금 저는 의외였어요. 인도네시아가 여기가 이런 접근도 하는구나. 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어떠냐면은요. 예. 좀 정치 체계가 좀 투명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규모 국방 사업을 하는데 힘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어떠냐면은 완제품,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정치적 개입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뭐 인도네시아와 그 비슷한 국가들이 좀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네네. 결국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수주를 했던 것이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도 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인도네시아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개입이 투명성 없이도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슬슬 입장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정도 해봅니다. 7910님께서요. 인도네시아가 이미 개발 관련 기술 비밀을 빼내갔을지 걱정됩니다 하시는데 일각에서는요.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자 주신 것처럼 이미 기술을 빼놓고 분담금을 대폭 삭감을 요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 유출됐는지 수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받을지 말을지 결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예. 지금 우리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예.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지금 이 분담금을 내 가지고 해서 개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2020년까지 쭉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냈으면은 사업비 전반에서 그만큼 지금 비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든 뭐 메우든 빌리든 와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빨리 정해서 예. 그래서 이제 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돈을 드릴 거냐 아니면 어떻게 딴 파트너를 할 거냐 이거 지금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예. 이제 그 이후의 사업이 돈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빨리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인도네시아 앞으로 우리가
뭐 해외 네.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면은 차라리 예. 인도네시아를 정리를 이번 기회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 아. 그래서 어차피 지금 사업은 전반적으로 예. 성공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되려 인도네시아의 기술 이전보다 애초에 그 인도네시아가 얘기했던 대로 정도 규모가 되려면 뭐 기체를 더 사야 된다. 그렇습니다. 라든가 그런 식의 접근으로 좀 실제 우리 방위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지금 빨리 이걸 결정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네. 되려 지금 우리 그 추후에 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 뭐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쪽보다는 얼른 결정을 내리는 편이 향후에 어떤 더 큰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위원님 파악하신 현재까지 상황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로 보이세요? 지금 제안을 어쨌거나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것이 꼭 인도네시아의 주장대로 받아들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어떻게든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이제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뭐 우리가 참 2022년에는 폴란드와 또 20조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 맺으면서 방산 수출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 한데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방산 수출 계약을 맺고 그 물량을 늘려가도 물론 그 종류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환영받을 일이지만, 예를 들면 뭐 후속 계약 과정이랄지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어떤 불확실성, 더 많은 후속 지원까지 해야 된다면 결국 이렇게 수출 계약을 많이 맺는 게 과연 남는 것인가, 분명히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지금 어려운 부분이요. 예. 이게 국가 간 거래로 해서 국가 대 국가 거래로 해서 예를 들어서 차관 형식으로 간다면은 조금 더 일이 좀 쉬워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G2B, 그러니까 국가 대 기업 거래도 아니고 지금 폴란드 같은 기업 대 기업 거래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은 사실은 그닥 그렇게 이상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얼만큼 금융 지원을 해주냐에 따라서 네. 이 계약이 지금 뭐 진행이 된다,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일단 그 K2 자주포 물량 같은 경우에도 뭐 계약은 맺었지만은 K9 자주포 말씀이신 거죠?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계약은 맺었지만은 뭐 사실 당장 뭐 다음 달까지 이 금융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데 뭐 수출입은행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아직 지금 그 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안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대로템 그 K2 전차 같은 경우도 2차 계약 뭐 800대가 넘는데 이것도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실 이런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판매에 있어서 한 가지 장점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이제 G2B 거래나 이런 부분보다는 G2G,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간의 거래. 그래서 마치 이제 미국의 FMS 거래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그 국가 간 무기 거래를 하듯이, 그래야 이제 우리 장비에 있는 첨단 기술 같은 것도 보호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거래 방식을 지금 정부가 좀 빨리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중동 3개 나라 방문하면서 방산 협력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하고, 또 구체적인 수출 계약도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 뭐 어쨌든 육지 또 바다 하늘을 아우르는 이 무기 체계 수출이 이른바 K방산이라는 국가 브랜드로 또 자부심을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나라들, 뭐 인도네시아, 폴란드, 사우디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K방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역시 좀 기술력 때문인가요? 일단은 기술력도 있고요. 기술력에 더해서 이러한 기술력치고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기업에서 무기 체계를 도입하려고 해도 원하는 기간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산 능력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러한 상대적 우위가 언제나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뭐 K 방산 견제론이라는 게 부각되고 있다는데 실제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유로 방위권을 위한 장비들은 유럽 내에서 구매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무기를 사면 안 된다까지 발언했다고 하는데 이 발언의 배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예. 그만큼 지금 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산이 약진하는 것, 그다음에 동시에 또 미국 방산이 약진을 해서 자신들의 시장에서 이렇게 그 커다란 역할을 넓혀 나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네. 사실 프랑스는요, 전 세계 무기 판매에서 부동의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국가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프랑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방산 수출에도 향후에 실제로 영향을 줄까요? 사실 그 유럽 국가들이 이런 어떤 국방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 자국의 국방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EU의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경쟁자의 볼멘 소리가 아니라 실제 어떤 법과 제도적인 접근이 있을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상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살 하유리와 엄마는 모자원 시설에서 생활 중입니다. 어린 나이에 하유리를 출산한 후 쭉 이곳에서 살아온 두 사람. 불안정한 환경 속 육아도 어렵지만 엄마의 더 큰 걱정은 하유리의 건강입니다. 키 140cm의 외소증과 경증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엄만 자신의 병이 유전될까봐 늘 불안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 검진에서 하유리의 신체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느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과 건강한 신체를 주지 못해 한없이 미안하기만 한 엄마. 오늘도 엄마는 하유리의 치료만을 생각하며 힘겹고 고된 작업을 견뎌냅니다. 서로가 전부인 엄마와 하유리가 밝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모레까지 대부분 맑은 하늘 속에 내일 낮부터 차츰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늘 하늘이 흐리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2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2도 분포로 다소 쌀쌀한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그래도 오늘보다 3도가량 높은 아침 기온이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22도, 오늘보다 약간 더 높겠고 세종, 대전, 광주 24도,
23, 대구 25, 강릉 26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6도 분포로 대구나 강릉 등 동쪽으로 기온이 약간 더 오르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서울 23도, 대구 28도 등으로 기온이 약간 더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전국 대부분 비가 오면서 높아진 기온이 다시 약간 꺾이겠습니다. 글피 토요일 오전부터 전국이 흐려지겠고요. 주말 오후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비가 와서 토요일 밤 전국으로 확대된 뒤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그칠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내일까지 좋음에서 보통으로 대기질도 무난하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은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9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대통령이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부산대의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전기 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좌 송금을 잘못한 경우에 약 67%는 틀린 계좌번호를 입력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에서 차고 송금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라고 금융회사들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이 서방이나 또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그 나라나 주변국만의 일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안보와 또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또 미사일 위협,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의 이 동북아 외교 안보 환경은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요. 개원할 22대 국회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외교 안보 전문가분들이 당선돼서 관련 현안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 이번에 새로 국회에 입성한 당선인 분들 가운데서 외교관으로서 한반도 정세에 관여했던 한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당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건입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그 외무고시 합격하신 이후에 뭐 주미, 주중, 주영국에서 뭐 외교 조력이나 영사 조력을 하셨고, 무엇보다 그 북핵 문제 협상 과정과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을 지내셨는데, 한마디로 뭐 하면 외교 협상 통이시잖아요. 특히 이제 북핵 협상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시기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제가 2007년, 2008년 과장할 때인데 예.
그 심양에서 네. 남북중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중 협의. 예, 그러니까 육자회담에서 이제 물자를 주기로 해서 네. 협상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 들었던 북한의 협상 기법을 제가 다 겪어봤습니다. 과장 시절에요. 예, 자반 재우기, 그다음에 갑자기 사라져서 안 들어오기, 네.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 말을 시작하면 계속 끝까지 이어가서 상대방에게 발언권을 안 주는 그런 전략들. 그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것까지 안 했어요? 예, 그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예. 사실은 저희 외교관들이 협상을 할 때는 목표가 네. 양쪽의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50대 50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북한 외교관들은 보니까 이제 협상의 목표가 네. 제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해서 그걸로 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네네. 이제 70대 30이든 80대 20이든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공산주의의 그 협상 방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제 자본주의 국가를 네. 결국 타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네네. 그래서 계속되는 관계를 생각 안 하고 이번 협상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를 취한다.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네. 그래서 참 그 외교를 못하는 나라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익의 균형을 찾는 협상을 하면 그 관계가 지속되고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 계속 저만 손해 보는 협상을 계속하라고 상대방이 강요를 하면 그러면 곧 더 이상 상대 안 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곧 협상이 아닌 게 되죠. 예, 곧 예. 국제적 고립되게 되는 네네. 거고 그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 현직에 계시다가 비례 공천까지 받기까지 시간이 길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예전부터 오랜 고민을 하셨었나요? 결정이 빠른 편이셨나 아니면 굉장한 고민을 하셨나요? 제가 예. 과장 끝나고 네네. 인도네시아에서 1년 근무했고 네네. 그다음에 오랫동안 못 나가다가 밴쿠버 총영사를 나가서 1년 11개월 만에 돌아왔고 또 영국 대사를 하다가는 10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게 보여준 건 뭐냐면 서울에서 제가 필요로 한다. 들어와라. 그러면 예. 제가 두말 없이 들어오는 게 저의 항상 제 커리어의 일관된 예. 행태였는데 이번에도 당에서 외교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해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두말 없이 가겠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게 정부 부처에서 신호를 주는 것과 정치권에서 오라는 것은 이제 여기는 접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치의 판에 이제 오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의 여지가 크지 않으셨나 봐요.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단순히 새로운 위치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네. 자, 선거 어제 치른 것 같은데 한 달 가까이 훌쩍 지났네요 벌써. 보좌진 분들 다 꾸리셨을 테고요. 네,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예, 국회 개원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을 먼저 해야겠다는 구상도 하고 계실 텐데, 자, 나 이제 정부 당국자가 아니라 정치인이지, 아차 싶으실 때 혹시 있으세요?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이런 질문 제가 받아야 될 때.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제가 외교에 대해서만 질문에 답하면 됐는데 네. 지금은 뭐 왜 정치인으로 변신했느냐 이런 그렇죠. 새로운 질문들 뭐 앞으로 오늘도 뭐 하실 것 같은데 뭐 당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네. 이렇게 그 전에는 제가 답하지 않아도 됐던 문제까지 다 해야 돼서 그게 정치인이 됐구나 하는 실감을 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예. 22대 국회 상임위는 뭐 가능하면 전 분야를 살리셔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를 가장 선호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그러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네. 거기에 전문성을 키웠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그 분야에서 봉사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희망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뭐 당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래 약간 예스맨이세요? 예스맨은 아니고요. 예. 정책에서는 예스맨이 아니지만 네.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데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북핵 문제라는 얘기가요. 해보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에 어떤 극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와 또 확인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과정이어야지 탈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네. 기본적으로 이미 우리가 이 문제를 30년간 다뤄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상관없이 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관된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예. 우리의 대북 정책이 너무 이렇게 진보 정부 보수 정부에 따라서 널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 와중에서도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되겠다는 정책만은 일관되게 지금 지켜왔고 네네. 그런 어떤 장기적인 노력이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제 말의 뜻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예. 우리가 이제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결정한 순간 네. 보통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 남아공의 그 아파타이트라는 아파타이트. 예. 예, 네. 그 인종차별 정책을 국제사회가 폐지시키는데 한 40년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봉쇄 정책, 컨테인먼트 팔리시도 결과를 맺는데 한 50년 걸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30년 노력했으니까 계속해서 이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네네. 추구해 가면 뭐 저는 머지않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얘기 좀 더 해보면요. 이미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국으로 명시를 해놓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는 이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협상 가능성이 어떻게 열릴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 네. 북한이 지난 30년간 핵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핵 개발을 해서 북한이 얻은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북한의 경제는 지금 붕괴 상태고 예. 그다음에 북한은 외교적으로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안보는 더 취약해졌는데 예.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로 북한이 이룩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계속해서 이걸 추구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 이 중국 케이스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케이스요. 예, 그건 뭐냐면 중국이 1960년대에 원자탄, 수소탄, 그 다음에 ICBM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위성, 그래서 네네. 양탄 일성이라 그럽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양탄 일성을 개발하고 나니까 예.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이 북경으로 직접 날아와서 네네. 결국은 미중 관계도 정상화되고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만을 몰아내고 네. 중국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모셔가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 예예. 그래서 북한도 모든 힘든 것을 견디고 핵 개발을 하면 예. 그래서 국제사회로 위협할 능력을 갖게 되면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예.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역사의 교훈을 잘못 얻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뭐 닉슨 회고록, 뭐 키신저 회고록 다 봐도 양탄 일성 때문에 미국이 미중 관계 정상화를 추구했던 것이 아니고 1960년대 중소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 중소 분쟁을 통해서 미국이 이게 중소가 서로 반목이 있구나, 하나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면 네네. 미소 간의 냉전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히 우세를 잡을 수 있겠구나. 네. 이게 목적이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잘못된 정책으로 지금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한계에 곧 부딪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이미 북한이 보여주는 여러 모습은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까요? 아니면 연명하고 있다고 자꾸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 그렇게 뭐 조바심하거나 걱정할 것 없이 네. 북한 비핵화를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이런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다른 해외 무슨 사례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곧 실현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곧 실현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예.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때는 네. 어떤 거는 40년이 걸리고 어떤 거는 50년이 걸리고 이렇게 장기적 시간이 걸리는데 네네. 거기에 우리가 일관된 원칙을 계속 유지하면 언젠가는 해결이 된다. 네. 이런 확신을 갖고 네네.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이미 30년이 우리가 이런 노력을 계속 해왔고 예.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계속 견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또 의정 활동하시면서 뭐 대정부 질의랄지 정부를 상대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점검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볼 계획이신지 만약에 외통일을 하신다는 가정하에요. 지금 일단은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예. 우리 국민들의 지혜를
우리 외교에 담아내고 또 우리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둘 예정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뭐 입법 같은 거 측에서는 제가 이제 그 해외 제재법 예. 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외교 지원법 등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반도 둘러싼 안보 상황, 뭐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외교 협상은 뭐 교착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오래된 경험으로 보실 때요 돌파구가 마련될 틈이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지금 기존에 핵개발 정책을 아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북한 정권이 거의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방 발전을 위한 20/10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방 주민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생필품조차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경제가 붕괴 상태라는 거를 북한 지도자 입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의 이 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 정책이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정책이 결국 성공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단합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 외에도요. 현 정부의 외교 정책 관련된 평가도 잠깐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강화 내지는 뭐 개선은 높이 평가를 하거나 또 불가피하게 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 외교 정책을 재정립하는 노력입니다. 재정립이요. 과거에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이 중국의 발전을 통해서 중국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지정학의 귀환이라든가 아니면 그 세력전이라든가 그런 여러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그 미중 관계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쟁과 대립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정세가 바뀌었을 때는 과거와는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중 사이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주 유효한 우리의 아마 외교적인 접근법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고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확고히 잡은 다음에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과 그다음에 이 많은 그런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연대를 강화하고 그런 기초 위에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호혜적인 왜냐하면 상호 이익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호혜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이솝 우화의 박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런 상황에서 촉진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약간 박쥐 같은 형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어제 열린 그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도훈 주러 대사가 참석하기도 했는데 신중하게 숙고한 끝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미국과 유럽 서방 국가의 상당수는 취임식을 보이콧했다고 하던데 한러 간의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도 양국 관계의 회복은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실리적으로?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관리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공동의 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 공동의 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예. 겁니다.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헌법에 그런 어떤 침략을 불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예. 우리가 공동 이익이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것이고 그런 관계로 지금 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관련해서 얘기 좀 해보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것인가 관심이 참 큰데 일부 국가 정상들은 뭐 미국을 찾을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일정을 따로 잡는 뭐 일종의 보험 성격을 띠는 행보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대선 한 6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뭐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면 좋을지 한 가지 정도 조언하신다면요. 제가 지금 조언자 입장이라 그러면 예. 일단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네. 너무 노심초사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네. 지난 70년 동안 한미 동맹 관계가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예. 항상 우리도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 새로 정책 조율을 해야 되고 예. 미국의 정부가 바뀔 때도 또 미국의 정책이 바뀌고 예. 그러면 또 한미 양국 정부가 조율을 해야 되는 어려운 도전 과제들이 많았는데 네. 그걸 다 극복해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미 동맹 관계는 기본적으로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노심초사하거나 너무 애를 쓴다거나 하는 것이 사실은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한미 동맹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트럼프 정부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정책이 대두했을 때 미국하고 우리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많은 노력들은 네.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저변을 넓히고 접촉선을 미리 구축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바라는 것은 예. 기본적으로 미국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 뭐 파퓰리스트라고 지금 칭해질 정도로 미국 국민의 지금 의사 예. 아니면 국민의 반응 이런 걸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저변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간다면 훨씬 더 흔들림 없이 어떤 정부가 11월에 네. 미국에서 들어온다 해도 한미 동맹 관계를 잘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특검 뭐 물론 해서 의정 갈등 같은 현안들 여러 가지 현안들에 좀 밀려서 상대적으로 외교 안보 분야는 주목도가 낮긴 합니다. 만약에 당선인께서 내일 회견장에 있는 기자라면 이 외교 안보 현안 관련해서는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답변을 한번 듣고 싶다. 있을까요? 사실 외교 안보 분야는 꼭 아니고요. 예. 제가 요새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AI입니다. AI요. 인공지능. 예. 왜냐하면 뭐 인공지능이 아직 뭐 완벽한 형태도 아니라 네. 아주 초보적인 형태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네네. 아마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 외교 안보는 물론 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다 바꿔놓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지금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래서 내일 대통령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기자라 그러면 대통령님께 인공지능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그런 질문을 하고 네. 구체적으로 거기에 왜냐하면 저는 사실 예를 들면 예. 중국에서는 이미 안면인식 기술이 나와서 막 주민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우리 아시지만 미국의 IT 기업들은 뭐 우리의 그 취향까지 다 이렇게 파악하면서 네네. 그걸 갖다가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게 점점 더 교묘해지는 세상에서 예. 나의 자유, 예. 나의 존엄 어떻게 지켜가지? 그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인데 뭐 순서상으로는 한 중후반쯤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지켜보고요. 당선인께서 영국 주재 대사도 지내셨는데 최근에 그 정재호 중국 주재 대사와 관련한 논란 잠깐 여쭤보면요. 그러니까 공관 내 주재관이 뭐 대사가 갑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외교부는 대부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정 대사를 징계하지 않되 공관 직원들과 인화를 해치지 말라. 대사에게 구두 주의를 줬는데 정 대사가 지금 뭐 한국 뭐 특파원들이나 뭐 충돌이 좀 있었다고 하고 또 현지 매체와도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하던데 이게 참 주요국 대사로서 적절히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일까? 예를 들면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또 인사권자에게도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싶습니다. 의견 어떠신지요? 제가 정재호 대사님을 뭐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예. 다만 이런 시각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원래 대사라는 직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이 네네. 대사는 다 직업 외교관만을 보냈습니다. 예. 미국만 유일하게 엽관제 전통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한테 이제 대사직을 줬지. 네. 다른 나라들은 다 직업 외교관으로만 대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네. 시대가 바뀌어서 사회 여러 분야의 전문성이 외교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의 인재들을 우리가 공관장으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영국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네네.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부에 계신 전문가분을 우리가 공관장으로 모셔왔을 때는 그분이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적응 기간에 좀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좀 인내심을 갖고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계속해서 외부에 외부에 아주 중요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네. 계속 공관장직에 도전할 수도 있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가 좀 더 다양한 네. 다양하고 복합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시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초반에 정치인으로서 당내 현안 얘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셨는데 안 여쭤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내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여쭤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건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저녁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혼잡합니다. 사고 구간 지나 난지나들목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다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암사대교까지 각각 정체가 심합니다.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선 2시간 가까이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안산 진출로 국도 접속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서안산부터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양지에서 양지터널, 또 신갈에서 부곡까지는 길게 밀리고요. 부곡 3차로에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군포에서 반월터널, 군자에서 월곶, 다시 서창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각각 답답하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은 청북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더 가서는 송탄 부근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요. 북한의 괴벨스라고 불리는 김기남 전 노동당 비서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뭐 괴벨스 잘 아시겠지만 뭐 나치 독일의 정치인이고 네. 선전성동에 능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김기남 전 비서가 사망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성동 담당 비서였는데요. 네. 94세로 사망했습니다. 네. 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는데요. 2022년부터 노환과 다장기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국가
장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국장으로 장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김기남이라는 분 잠깐 설명해 주시지만 좀 청취자분들 낯설실 거예요. 네, 보충 맞아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까지 예. 무려 3대에 걸쳐서 체제 선전을 주도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북한의 괴벨스라는 별명이 붙은 건데요. 1960년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시작해서 부장, 비서까지 거친 인물입니다. 또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는 작업 그리고 3대 세습이 정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선전을 이끈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런 그 독재 국가에서는 선전선동하는 사람의 어떤 중요성이 네, 굉장히 크거든요. 맞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960년대부터 북한 선전을 도맡았네요. 네, 예. 2010년에 80살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선전비서로 발탁이 되면서 김정은 시대까지도 선전선동 부장을 맡게 돼요. 그래서 또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하자 장의위원을 지내기도 했고요. 네. 또 마지막 직함이 무려 2017년입니다. 90이 가까운 나이가 돼서야 조금 활동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3대를 다 도맡아서 이렇게 선전 비서 발탁되고 도맡아서 한다는 게 예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씨 일가의 최측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 1963년에 김기남 전 비서가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를 해요. 네. 이때 김일성의 박쥐 외교를 옹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글을 쓰다가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김일성이 이제 주치의를 보내가지고 건강을 챙겨줄 정도로 굉장히 총애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논설들을 많이 쓰다가 네. 1976년에는 노동신문 책임 주필에 임명이 되고요. 또 1980년부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여러 이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하고도 만날 기회, 뭐 연이 네.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 김기남 전 비서가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또 최측근이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2005년에 8.15 민족 대축전 참가차로 서울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온 적이 있군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했고 또 2009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에도 북한 특사조위 방문단 단장으로 한국에 방문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 2번 정도 온 것 같네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에 자서전에도 등장을 해요. 아, 네, 맞습니다. 그 김기남이 당시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예. 이듬해 그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통일선전부장이 회동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북한 측이 굉장히 과도한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결국 정상회담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이 자서전에 등장을 합니다. 네. 네. 뭐 북한에서 오랜 시간 동안 뭐 3대에 걸쳐서 선전선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뭐 북한의 핵심 인물이다 네.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장례 일정이 나와 있나요? 네, 오늘인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예. 8시까지 조문을 받고 내일인 9일 오전 9시에 발인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오전 2시에 고인의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예. 네. 북한에서 사망한 김기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 오늘 어버이날이죠. 네, 맞죠. 아침에 감사 인사 아, 그럼요. 드리고 저도 용돈 보내드리고 네, 저도 연락드리고 했는데 하셨잖아요. 네, 오늘 또 하면은 생각나는 그 꽃이 있죠. 카네이션. 네, 예. 카네이션. 그래서 카네이션과 관련한 소식 어버이날이라 들고 와봤습니다. 카네이션 관련된 소식에 뭐 꽃값이 뭐 비싸다 뭐 이런 건가요? 특별한 게 있을까요? 아, 네, 이 카네이션의 대부분이 예. 지금 해외에서 들여온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원산지 단속을 해봤더니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또 외국산인 것을 국산인 것처럼 바꿔서 표시한 곳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긴 요새 좀 지나다니다 보면 무인 꽃 네, 답을 맞아요. 파는 데도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몰라서 네. 그냥 비대면으로 사고 파는 일도 많다 보니까 네.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최근에는 뭐 배달 앱에서도 이제 꽃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 앱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네. 국산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외국산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해요. 뭐 국산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예. 수입 꽃들이 너무 저렴하게 시장에 들어오는 시즌이라서 네. 국내 꽃들을 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콜롬비아 혹은 중국산인데요. 네네. 특히 중국산 카네이션 가격이 우리나라 카네이션 가격의 반값에 불과하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콜롬비아산 수입까지 늘어나면서 카네이션의 수입량 자체가 2,000톤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사실 뭐 카네이션 뭐 이렇게 국산 뭐 콜롬비아산 중국산 말씀하시는데 예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네. 어쨌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면은 그러면 더 비싸게 팔리겠네요. 네, 그렇죠. 그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산이면 중국산 가격에 맞게 또 국산이면 국산 가격에 맞게 지불하고 사야 하는데 원산지를 속여버리면 그 소비자는 정당한 가격에 카네이션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네네. 그만큼 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긴 또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데 그렇죠. 콜롬비아 또 이렇게 나중에 좀 네. 약간 뭐 그냥 물론 꽃이지만 네.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국산인 줄 알고 샀는데 그쵸. 중국산이고 하면 박미영님 카네이션이 외국산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꽃 보고 혹시 네. 이거 뭐 국산이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렵다는 게 네. 문제예요. 그 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 중국산 카네이션이 국산에 비해서 좀 꽃이 검붉은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꽃이 냉동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줄기가 흐물거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중국산이 약간 검붉은 편, 네. 줄기가 약간 흐물거릴 수 있다. 거릴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꽃이 수입산인지 국산인지를 판별하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네. 어제 이거 여쭤볼 거였어요. 오늘 이미 다 사서 들으셨을 텐데 지금 늦게 퇴근하시면서 혹시 사시는 분들 혹시 검붉은 빛깔이거나 줄기가 약간 흐물흐물해 보인다면은 이거 어디 건 거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수입 꽃들이 좀 많아지면 국내 카네이션 점점 더 줄어들겠습니다. 네, 맞아요. 수입 꽃이 좀 저렴하게 유통되는 상황인 만큼 그 농가 수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네. 그 화훼 공판장에 카네이션을 출하하는 농가 수가 재작년에는 49곳이었는데 올해는 30곳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꽃보다는 뭐 현금이나 상품권 또 여러 다른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물가가 비싸진 만큼 좀 꽃을 주고받는 사람 자체가 줄기도 했고요.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네. 또 꽃만 들이자니 맞아요. 좀 작아 보이고. 꽃을 줬구나 하실 테고 뭐 또 돈만 들이자니 돈만 줬구나 하실 테고 좀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여튼 네. 원하시는 선물을 잘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뭘까요? 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서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그 수능 만점을 맞은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연인의 이별 통보였다고 합니다. 아 이런 참 잊을만 하면은 뭐 헤어지자고 했다고 뭐 둔기로 뭐 살해하거나 흉기로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참 왕왕 일어나는데 어쨌든 헤어지자고 했다고 애인을 살해한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경찰도 그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 피의자가 범행 2시간 전에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에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냈는데 그 장소가 바로 그 함께 자주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좀 이 사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강남역 이거 건물에서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여부가 아마 오늘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류의 소식들 뭐 살해하거나 폭력을 저지르거나 연인 간에 혹은 전 연인 간에 이런 소식 되게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그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1만 3천여 명이었다고 해요. 13,000여 명이요? 네. 2020년에는 8천여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려 55%가량 증가한 겁니다. 또 이번처럼 데이트 폭력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도 다수 일어나고 있고요. 네. 작년 5월에 안산에서는 한 남성이 스토킹하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고요. 또 얼마 전인 3월에는 신상이 공개된 김래아가 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고 또 그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그런 사건도 있었죠. 아니 이게 그 사랑하는 사이, 뭐 좋아하는 사이, 연인 사이끼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그 안에 좀 내밀한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밖으로 알려지는 게 참 어려울 수가 있어요. 둘만 아는 내용들도 있고요. 처벌 수위도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낮은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비율이 수년째 1%대에 머물고 있다고 해요. 그 13,000여 명 중에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이 한 310명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연인 간의 일이고 또 데이트
데이트하다가 벌어진 일이고 그러니까 사적인 일로 취급이 되면서 이런 좀 폐쇄적인 구조 그리고 처벌 수위가 약한 구조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 소식 전해지면서 저 건물 물론 옥상이긴 하지만 네. 내가 꽤 가는 곳인데 익숙한 거기서 곳인데. 일어났다고? 네. 강남역 한복판에서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사람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예. 번화가인데 그런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좀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또 며칠 전인 4일에는 그 네. 강남역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을 위협하고 또 인질극을 벌이다가 체포되기도 했거든요. 이번 그 사건이 벌어진 현장과 불과 300m 거리라고 합니다. 네. 뭐 편의상 저희가 그런 용어를 쓰긴 했지만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도 그냥 네. 폭력이고 그쵸. 그냥 살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일들이 꽤 네. 자주 일어나고 맞아요. 아까도 이런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13,0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되는 법 이야기 쉽게 해설해드립니다. 법이든 성배. 법 지식 꽉 채워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죠. 강력팀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가득가득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음을 좀 타보시는 것도 예, 매번 지적받네요. 예. 굉장히 이렇게 일관되게 음전이. 예.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분이 그 입주민의 차량, 벤츠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가 12대 다른 차를 들이받은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 근데 여기에 지금 차주 또 경비원이 제조사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데 일단 이게 사건 개요 잠깐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 볼게요. 네. 지난 4월 22일 오전 7시 50분경에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가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요 근처 어디죠? 예. 이 단지에 주차했다가 외부로 나가는 차량을 위해서 빼주려고 이 경비원이 주차가 돼 있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와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1975년에 준공된 588세대 아파트인데 주차 대수 역시 588대, 한 가구당 한 대 주차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가구당 차가 두세 대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요즘에 그렇죠.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경비원들이 저녁에 주민들의 차량 열쇠를 보관해놨다가 요청이 있으면 차를 대신 빼주는 대리 주차 일을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해요. 아파트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지하 주차장이 또 없을 테고요. 또 이중 주차, 삼중 주차하는 주차도 많거든요. 네네. 그렇게 대리 주차를 해주지 않으면은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이러한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 이 경비원 A 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주차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차량 속도가 높아졌고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가 한 대가 뭐 두세 대 혹은 서너 대 이렇게 들이받았으면 과실인가 싶을 수 있는데 12대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경비원이 70대이신데 이 일로 일도 그만두게 됐고 이어서 이 70대 경비원과 차주가 이 차량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 수입사인 벤츠 코리아, 판매사인 한성 자동차를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차량에 브레이크 등도 들어왔던 만큼 급발진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아직까지 배상은 해주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구상했을까 궁금했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일단 경비원이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직장을 잃음으로써 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차량 수리비 등이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원인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또 사건을 좀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조금 복잡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리 주차였잖아요. 경비원분이. 이게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이 사고의 책임을 그러면 누구에게 물 거냐, 네네. 여러 가지 쟁점이 엮여 있던데 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원래 차주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차를 대신 운전하게 했다면 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원칙은 그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가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배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 이유가 경비원의 대리주차가 현재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이에요. 2021년부터 경비원이 대리주차를 해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전제되다 보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까지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배상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차량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경비원이 들이받은 차량 12대 손해배상을 모두 다 해줘야 고스란히, 하는 네. 부담을 안게 되는데 현행 재조물책임법상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도 급발진이 발생했음을 소비자가 입증해내야 합니다. 즉 입증에 상당한 난점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네. 이 소송에서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비원이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경비원 대리주차하는 거 안 되는 거였어? 그렇을 아니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분이 뭐 자발적으로 내가 하겠다 이러시진 않으셨을 테고 네네. 어쩔 수 없이 하셨을 텐데 또 암암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가요? 비일비재합니다. 네. 사실 2021년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각종 동의서 징구, 건물 내 청소, 택배 배달 등의 업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죠. 입주자 대표이나 관리주체가 이와 같은 일을 감행했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문제가 워낙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보니 대리주차가 현실에서는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 경비원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경비원들이 대부분 3개월 내지는 1년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관련법상 기간제 근로자 상태로 2년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는데 그렇죠. 관련법상 예외가 5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통상 경비원분들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은퇴하시고 하는 경우 많죠. 이분들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에 필요가 없다 보니 3개월 내지는 1년 단위의 초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고 당장 이 일을 제기하면 밥줄이 끊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고용계약 특성상 피라미드식 원청과 하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예.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로 업무 지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속된 회사와 경비원들이 소속된 회사는 또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고요. 다른 회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로 처리하기도 난점이 있습니다. 즉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게 좀 매일같이 보는 경비원과 입주민 입장에서 아이 그거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암암리에. 근데 네네. 어떤 아파트에서는 대리 주차하다가 사고 나면 법적으로 책임지 않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써 있는 것도 있던데 네네. 이거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안내문을 썼다고 경비원이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신해 주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고문은 그 자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공고에도 불구하고 대리주차를 시켰다면 과실상계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경비원들이 책임을 지는 사정들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경비원이 이중 주차된 입주민의 외제차를 빼주다가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네. 그때도 법원은 입주자 대표 회의와 경비원이 2,8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2019년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대리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보험사가 경비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즉 보험사가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경비원에게 그 돈을 배상하라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네네. 이때도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경비원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급발진이 맞다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비원이 사고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는 식으로 가는 전개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대리주차가 불법이라서 이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 회사, 즉 보험사가 관련 사고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 어떤 회사가 관리하는 인력을 파견한 경우에는 그 인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배상을 해주도록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비원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파견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어서 관련 책임보험도 없다고 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온전히
개인인 경비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급발진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이 소송 관련해서 급발진 여러 건 있잖아요. 근데 급발진으로 뭐 인정받았다 잘 못 들어본 것 같고 항상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뭐 운전자 부주의, 뭐 급발진이라고 인정할 만한 확인을 입증하지 못했다. 입증은 또 사고를 낸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브레이크 쪽에 별도의 그 블랙박스 같은 카메라를 달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나 분명히 블랙박스 밟았어. 이렇게 브레이크 밟았어. 소리가 또 녹음돼야 되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게 소송 결과 급발진을 되는 게 좀 결과가 있나요? 국내에서 차량 급발진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상당히 드물고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한 급발진 의심사고 766건 중 급발진 인정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조물 책임법이 2017년에 개정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고 아울러서 결함 추정 규정을 두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이 제조물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는지 입증하지 않더라도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 내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했다 정도만 입증하면 그 제조물의 결합을 추정해주는 규정이 도입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사고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측면에서 즉 면책 사유도 따로 규정돼 있는데 이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든가 당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 사유도 따로 규정해 두고 있거든요. 아마 이와 같은 사정들이 더해지면서 급발진 인정 사례가 드물었던 것 같은데 법원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BMW가 급발진하였다는 의심 사고가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급가속 이후에 충돌 추락하면서 2명이 사망한 사고였는데 이 사건에서 1심에서는 소비자가 패소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제조물 책임 규정을 들어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보고 소비자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상당히 주목되고 최근 하급심에서는 민사 형사 할 것 없이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결함 추정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거나 관련 감정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재판 진행이 눈에 띄는데 EDR이라고 해서 사고 기록 장치나 음향 분석, 작동 장치 감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재판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변화된 경향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급발진을 입증해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사정을 법원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하급심에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BMW 급발진 의심 사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상당히 전형적인 판결로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영상 보고 엄청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왜 손자를 하교시키면서 할머니가 이 차를 멈출 수가 없어서 날아가 버려서 이제 결국 사망한 그 내용인데 아니 그거 보면서 누가 손자를 저렇게 하겠는가 하는 게 있는데 현실은 여전히 물론 변호의 바람이 있지만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지난해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있었던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라고 하죠. 여기에 총재 정명석 씨 성폭행 증거인멸 관련해서 현직 경찰관이 가담했다? 어떤 일인가요? 지난해 공개돼서 화제를 모았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정명석 씨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죠. 지난 2023년 12월에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합니다. 사실상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했는데 현재 정명석은 이에 대해서 항소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지난 4월 8일 정명석은 강제추행 혐의로도 검찰에 추가 송치돼서 현재 정 씨를 고소한 피해자가 총 22명에 이 중에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중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앞서 MBC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근무하는 경강급 경찰이 정명석 씨의 성폭행 의혹 범행 증거인멸을 도운 의혹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에 따르면 이 경찰은 주수호
줄을 수호한다는 의미로 정명석이 만들어준 신도명을 쓴다고 알려졌는데 그래요? 이 주소로 지목된 경찰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준 것뿐이고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도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이 경감은 휴가를 내고 출근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조성현 PD의 주장이지만 정명석을 돕는 경찰이 최소 20명이다 그러더라고요. JMS 관련 인물, 검사, 경찰, 의사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특히 경찰과 관련해서는 조성현 PD가 나는 신이다 시즌2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네. JMS 스파이 조직에 있다 탈퇴한 이들을 만나서 이들로부터 외장하드를 받았는데 이 외장하드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파일들이 많았고 네. 그중에는 JMS 신도 경찰 리스트가 있었다. 이 리스트에 오른 경찰이 20명 정도고 네. 주소는 그중에 1명일 뿐이라면서 이 형사 수사를 합치는 의미로 추정되는 이른바 사사부 리스트에 경감급보다 더 높은 계급의 경찰도 있더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임스 신도 경찰들이 이 주장에 따르면 증거인멸을 어떤 식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주소라는 신도명으로 활동했던 경감은 정명석과 관련된 경찰 수사 현안이 생길 때마다 대응책을 논의했고 또 여신도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JMS 간부와 화상회의를 열고 범행 증거인멸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정 씨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핸드폰 포렌식 과정이 어떠한지도 설명해주고 핸드폰이 압수수색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도 설명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 조언 덕분에 스파이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핸드폰을 전부 다 그냥 버려서 수사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고 조 PD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조 PD 주장이 아니라? 그 주장 일부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명석 범행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JMS 간부가 지난 1월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2022년 3월부터 4월 초순경까지 세종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화상회의를 연 뒤에 정 씨를 수행한 비서와 경호원 등 약 20명을 화상회의에 초대해서 수사가 시작될 텐데 불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휴대폰을 교체하라. 왜 교체했냐고 물어보면 잃어버렸다거나 새 휴대전화를 갖고 싶었다고 얘기하라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는데 유죄 판결이 일단 선고된 것입니다. 지금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제임스 사건, 뭐 사실 교주 문제만이 아니라 조력자들이 가담한 뭐 조직적 범죄로 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만민중앙선결교회 아니면 뭐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 단체 자체를 범죄 단체로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세요?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라. 이 종교의 자유에 상당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이 범죄단체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단체를 조직하게 되면 이 단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만 하더라도 실제로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뭐 보이스피싱처럼. 처벌 범위가 상당히 늘어나고 중하게 처벌할 수 있죠. 그렇지만 JMS 내부에서 이와 같은 상당한 비위 행위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JMS가 범죄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종교 활동이 변질되면서 일부 간부가 범죄를 방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이 종교 단체 자체를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다고 평가할 수 없어서 범죄 단체 조직죄로 규정하는 데는 상당한 난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고요. 어버이날 오늘 끝곡 G.O.D의 어머님께 준비해봤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